시정연설이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네. 시정연설이 몇 분간 있었나요, 어제?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원래 시정연설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참 관심 없는 연설이에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짠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네. 통상은 취임 첫 해 대통령이 이제 하고 그동안은 관행처럼 두 번째 해부터는 총리가 대신 대독하는 수준으로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마 대통령이 계속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첫 해가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 최근입니다. 작년 10월 25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시정연설을 했어요. 기억나시겠지만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그렇죠. 연설이죠. 네. 그게 원래는 시정연설이에요. 근데 4년 차에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정연설은 여러모로 역대급이었죠. 왜냐하면 개헌을 최초로 언급한 예산을 얘기해야 되는데 개헌을 얘기했던 최초의 시정연설이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국면 전환용이었죠. 최순실 게이트. 네, 그때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예정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보도가 나기 전이죠. 예. 예. 그래서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했는데 JTBC 태블릿 보도가 터지면서 국면 전환용이었는데 100% 실패한 국면 전환의 연설이고 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1월 달에 올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정연설에서 국회 방청석에 박수부대가 예, 그렇죠. 동원된 최초의 대통령 시정연설이 됐던 그런 시정연설 하니까 생각이 나서. 예. 이 시정연설 자체보다 화제가 됐던 거는 PPT였어요? 예. 네,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슬라이드 자료가 나와서 22장이 넘어가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계속 인문학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정연설은 원래 정치부 기자가 듣는 겁니다. 시정연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국회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짰으니까 잘 봐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 PPT를 한 거군요. 사실상은. 일종의 서비스를 한 거예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다이렉트 서비스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 야당이 원래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싸움이 안 되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상대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어렵습니다. 예. 시정연설이 화제가 되기는 어려운 건데 어쨌든 화제가 좀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추경의 합의를 3당이 했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 추경 예산안 심사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심사 논의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빠진 회동에서 이런 합의한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빼고 이제 합의했다고 비난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기존 정치 문법이거든요. 예. 근데 이 말 하려고 일부러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안 가놓고 자기들을 빼놨다고. 예. 안 간 건 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면 합의를 해주거나 거기서 모양이 안 나니까 자기들 빼놓고 따로 합의를 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간 건데, 그러니까 화를 낼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 자해공갈 수법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야당들이. 이게 잘 안 통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뜻대로.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습니다. 2명 모두 무산됐습니다. 또 마감 시한이 내일인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이 추경도 쉽지 않죠. 제1야당이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왔으니까요. 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경안 심사 착수엔 동의했지만 핵심 쟁점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될 것 같고, 예, 추경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같으면 발목 잡는다는 기사가 쏟아질 일이죠. 예.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발목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 부적격 보고서까지는 채택을 했죠. 예, 근데 지금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중이고, 추경도 통과시켜줬는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발목 잡는 게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생 발목 잡기라고 바로 비난을 받았죠. 보통 이제 조중동이나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는 야당이 어느 정도 타협을 언론에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이제 비난을 하고,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야당이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발목 잡기 하는 게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맞는데 언론이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지 않는 거죠, 차이는. 예. 네. 그 보수 매체는 뭐 당연히 그럴 리가 없는데 진보 매체도 이걸 여야의 공방으로 보도하고 마는데 왜 그러냐면 발목 잡기라고 하면 어용 매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발목 잡기 맞는데. 그런 자기 검열이 있죠. 예. 그리고 여론이 현 정부에는 호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발목 잡기로 하면 시류에 편승하는 거다. 이렇게 보일까 싶은 자기 검열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발목 잡기는 맞는데 발목 잡기라고 비난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뉴스는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직 외교장관들이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봤다면서 당시에 미국에 있어 동참하지 못했는데 지지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강경화 후보는 좀 미스테리어스한 인물로 느껴지는 것이 전직 장관들이 반기문 이제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면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 전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현직 빼고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원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해달라고 전직 장관들이 다 나서서 지지선언을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부처 포함한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지지를 외교부 내부에서는 한 특정 후보에게 보내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네. 장관이 되든 되지 않든 인터뷰를 저희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인물이. 왜 이럴까요? 왜 강경화 후보는 외교부 내에서는 이렇게 장관들이 나서서 이상하잖아요. 전직 장관들이 이 사람 장관 해달라고 하는 게. 처음 보는 장면이죠. 네. 이상한 일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니카이 일본 아베 총리 특사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면서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의 기본 태도죠.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협정 관련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부정적인 보도가 많아요. 예,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자, 기본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정도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이 업무수첩 7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겁니다. 종범실록이 다시
추가됐나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총 56건이었는데요.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일종의 발굴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있었어요?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요. 엄청나게 성실한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한 모든 내용을 수첩으로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는 데 익숙했다든가 그랬다면 다 삭제했을 텐데 사라졌을 텐데 물리적인 노트로 존재해서 역사의 기록은 남네요. 이걸 통해서 밝혀진 바도 많죠.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어서요. 네, 핵심이죠. 왜냐하면은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으니까요. 네, VIP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같으면 도저히 밝혀질 수 없었던 연관관계 같은 게 이 실록을 통해서 밝혀진 게 많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증거 중에 또 새로 언론에 밝혀진 게 있죠. 예, 눈에 띄는 게 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수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알려줬다라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번호의 주인은 당시 KB 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였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이상화 씨는 기업 여러 번 저희가 다뤘지만 무역회사나 가능한 신용장, 신용장을 발급해서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죠. 굉장히 저리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국에서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순실 씨의 압력으로 한국에서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금고직이다, 이렇게 언론이 칭했던 분인데, 근데 이게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상화라는 이름과 개인 번호를 수석에게 알려줬다. 근데 왜 이게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전에는 독일로 돈이 갔는지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78억인가요? 직접 지원한. 네. 그 금액이 갔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이제 말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지기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 입으로 안종범 수석에게 말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심지어 그 다음 날 바로 10억 8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KB 하나은행 독일 계좌로 돈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돈이 움직이는 데 역할을 한 중간 금고지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이 수석에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거 아주 유력한 증거, 정황 증거 정도로 취급이 되겠네요. 예, 정황상은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술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씨와 전화번호까지 어떻게 알았냐. 더군다나 이것은 외국의 한 민간인입니다. 네, 민간인이 은행 직원에 불과한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경제수석에게 이름을 얘기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날 왜 돈이 입금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어렵겠네요. 이것도 수첩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수첩은 길이 보관해야 된다. 실록으로. 그리고 올해 여러 사람이 공개되어서 이 수첩을 보게 되면 검찰 혹은 특검은 잡아내지 못했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나중에는 PDF로 만들어서 공개됐으면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가는 쯤에는 적어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일주일에 4번씩 재판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어제 재판부에 건강 문제 호소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치과 진료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재판에는 빠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 씨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재판을 의도적으로 끌려고 하는 게 보이네요. 계속해서. 네, 아프실
예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도 이제 계속해서 아프실 예정인 것 같고, 그리고 아프실 예정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조리 다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등장하는 네. 인물들을. 증인 신청을 200명이 넘죠, 지금. 240명입니까? 50명입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해서요. 어제는 심지어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곤혹을 표시했습니다.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사안도 양측이 반대 신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도 1시간은 좋게, 뭐 2시간은 좋게 지나가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증인도.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면 증인 한 사람 불러놓고 대여섯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재판부도 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일주일에 3명밖에 못 한다. 이런 식이면.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재판을 뭐 3명, 4명밖에 못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대여섯 시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하는데 재판도 격일로 해봐야 일주일에 서너 번이거든요.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1년 내내 걸린다는 거죠. 증인신문만. 그러면 그 사이에 구속 시한을 넘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석방된 다음에 출퇴근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기본 전략 아니겠나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4개월 후에는 10월 달 정도 되겠네요. 예, 10월입니다. 네, 구속 만기가요.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재판 받는 광경이 언론에 보도가 되겠네요. 네.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 출근하게 되겠네요. 네. 특이한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수첩이 더 중요한 건데요. 추가 혐의를 발견해서 추가로 기소하게 될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연장될 수 있거든요. 네. 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는 거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장면이 되겠네요. 그러려고 하는 의도인 것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 정도는 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검찰이 300억 원 횡령 사건에서 초범이 13년간 감옥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이런 부분 다시 다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도는 입을 연 게 아니죠. 네. 입을 열었다기보다는 입을 열 거라는 경고죠. 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MB정부도 적폐청산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김경준 씨 개인은 할 말이 정말 많겠죠. 네. 그리고 묻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뉴스공장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미국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꾸준히 깊이 나름 전문가거든요. 네, 저도. 김은지 기자도 이 사안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더 열심히 취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심사 논의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빠진 회동에서 이런 합의한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빼고 이제 합의했다고 비난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기존 정치문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말 하려고 일부러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안 가놓고 자기들을 빼놨다고. 예. 안 간 건 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면 합의를 해주거나 거기서 모양이 안 나니까 자기들 빼놓고 따로 합의를 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간 건데, 예. 그러니까 화를 낼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 자해공갈 수법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야당들이. 이게 잘 안 통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뜻대로.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습니다. 2명 모두 무산됐습니다. 또 마감 시한이 내일인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이 추경도 쉽지 않죠. 제1야당이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왔으니까요. 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경안 심사 착수엔 동의했지만 핵심 쟁점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될 것 같고, 예, 추경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같으면 발목 잡는다는 기사가 쏟아질 일이죠. 예.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발목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 부적격 보고서까지는 채택을 했죠. 예, 근데 지금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중이고, 추경도 통과를 시켜줬는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발목 잡는 게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생 발목 잡기라고 바로 비난을 받았죠. 보통 이제 조중동이나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갑자기 시정연설을 했어요. 기억나시겠지만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그렇죠. 연설이죠. 네. 그게 원래는 시정연설이에요. 근데 4년 차에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정연설은 여러모로 역대급이었죠. 왜냐하면 개헌을 최초로 언급한, 예산을 얘기해야 되는데 개헌을 얘기했던 최초의 시정연설이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국면 전환용이었죠. 최순실 게이트. 네, 그때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예정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보도가 나기 전이죠. 예. 예. 그래서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했는데 JTBC 태블릿 보도가 터지면서 국면 전환용이었는데 100% 실패한 국면 전환에 연설이고 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1월 달에 올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정연설에서 국회 방청석에 박수부대가 예, 그렇죠. 동원된 최초의 대통령 시정연설이 됐던 그런 시정연설 하니까 생각이 나서. 예. 이 시정연설 자체보다 화제가 됐던 거는 PPT였어요. 예. 네,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슬라이드 자료가 나와서 22장이 넘어가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계속 인문학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정연설은 원래 정치부 기자가 듣는 겁니다. 시정연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국회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짰으니까 잘 봐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 PPT를 한 거군요. 사실상은. 일종의 서비스를 한 거예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다이렉트 서비스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 야당이 원래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싸움이 안 되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상대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어렵습니다. 예. 시정연설이 화제가 되기는 어려운 건데 어쨌든 화제가 좀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추경의 합의를 3당이 했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 추경 예산안 심사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시정연설이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네. 시정연설이 몇 분간 있었나요, 어제?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예. 원래 시정연설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참 관심 없는 연설이에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짠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예. 통상은 취임 첫 해 대통령이 이제 하고 그동안은 관행처럼 두 번째 해부터는 총리가 대신 대독하는 수준으로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마 대통령이 계속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첫 해가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 최근입니다. 작년 10월 25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